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수 대법관이 임명되고, 그리고 이제 사법농단이나 어떤 뭐 프레임을 걸어서 지금 뭐 사법계의 법조계를 막 뒤집어 놓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법조계에서는 그런 이런 김명수 대법관 이제 임명 이후에 벌어진 이런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서 현지 법조계에 계신 판검사분들은 이제 그 바라보는 시각이 좀 어떠하며, 이제 한변과 민변의 어떤 대조되는 어떤 그 성격의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격이 다른 두 조직이 실제로 법조계 내에서 어떤 그런 세력 아니면 뭐 그런 주도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부분이 더 지금 현재 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좀 법조계에 계신 분들이 이 사법농단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떠하며 이게 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좀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변호사 법조인이고 또 실제로 법원의 법관으로서 이제 일을 했던 그러한 전력도 있고, 그런 입장에서 요새 보면 참 너무 마음이 착잡하게 짝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이 구속이 돼가지고 그 증인으로 현직 부장판사들이 증인으로 불려와가지고 증언을 하고 죄가 있니 없니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너무나도 정말 참담한 심령을 금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재판이라는 것은 최소한도 모든 일에 있어서는 권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저렇게 참담하게 법관들이 무너지는 현상을 보고 국민들이 저런 사람들이 내리는 판결에 얼마나 승복을 하겠습니까? 우리들끼리도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이건 이거야 해도 그럼 네가 뭔데 그러잖아요. 대법원에 네가 뭔데 그래? 야 법원에 가자. 그래서 판사가 땅땅 때려주면 판사가 했으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솔직히 판결문이 논리적이고 그래서 그렇다 이거보다도 제도가 어서리티를 줬다 이겁니다. 이 사람한테 가면은 해결을 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 믿어도 돼. 그래서 모든 게 분쟁이 해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 사람이 참 말도 멋있게 하고 뭐 그거보다는 저 사람 거는 믿으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건 믿어야 되는 거야. 우리끼리 100번 얘기하고 네가 100번 얘기해도 네가 뭔데 안 되는 거야. 그러나 판사는 얘기를 하면 하게 돼 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교회 가면 우리들이 암만 얘기해도 목사님이 얘기하고 신부님이 얘기하면 받았습니다. 그분은 그러한 사명이 있고 전령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판사들이 저런 모양이 되고 있으니 이 법치주의 사법권의 독립은 안 되는 것이고 법치주의 쓸 수가 없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권이 있을 수가 없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판사를 안 믿어. 그러니까 지난번에 김명수 대법원장 하는데 화염병을 그냥 대법원장 출근한데 사상 최초예요. 최초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화염병을 던져. 또 대법원에서 그냥 투시해서 자살을 해. 뭐 엉망진창이야. 게다가 그냥 대법원 판결 무슨 민노총 이런 데서 말이야. 또 심지어는 통진당 사건 당사자들도 이거 다 가짜다. 이렇게 무정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제 무정 누구도 안 믿는 거야. 이제
분쟁을 해결할 기관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아주 위태로워졌습니다. 지금. 이 사태의 근본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김명수 대법원장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어요. 처음에 이 양반이 이 사람이 대법원장이 되면서 블랙리스트가 있다. 조사해야 된다. 자기가 그래가지고 조사단을 꾸렸어요. 했더니 없는 걸로 나왔어요. 또 무슨 사법농단 했더니 이건 형사처벌감은 아닙니다. 자기가 조직한 조사단이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도 검찰 조사받아야 된다. 사실상 그렇게 해서 검찰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법의 날 행사 때 문재인 대통령이 더 와가지고 조사해야 된다니까 대법원장이 거기에 부하처럼 말이죠. 예, 조사하겠습니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스스로가 그러니까 사법부의 독립을 가장 앞장서서 지켜야 할 임무가 있는 대법원장이 스스로 우리 판사들, 검사, 수사보고 조사 좀 해주시오. 이렇게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실제로 또 자기 자체적으로 해봤더니 그렇게까지는 잘못이 아니다 라고 스스로 자기가 구성한 조사단이 판정을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검사보고 수사해달라고 사실상 불러들였어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검사와 판사 어디까지는 견제관계입니다. 뭐 조사를 하는데 뭐야 뭘 밀듯이 들어가서 그냥 이잡듯이 한 100몇 명 판사들을 다 조사했더라고요. 그러니 그게 도대체가 할 일입니까? 판사가 검사한테 불려가가지고 그러고서 무슨 놈의 판사의 영이 있어요? 검사가 해야도 판사가 이랬는데 뭐 가서 조사받고 이런 사람한테 무슨 판결을 그렇게 조사받고 말이지 이렇게 했어요. 가지고 전직 대법원장을 구속을 했습니다. 이것 정말 너무나도 뜻밖의 너무나도 경천동지할 일이 돼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되고 있는가? 이러고서 무슨 법치국가인가? 물론 대법원장 아니라 대법원장 할아버지라도 잘못하면 재판받아야 되죠. 그러나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형사처벌감은 아니라고 해놓고서는 검사들을 불러가지고 조사해서 저렇게 대법원장, 전직 대법원장까지 구속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 어떻게 우리가 이제 법정의 권위를 찾을 수 있겠는가? 저는 완전히 지금 타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김명수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우리법연구회라는 게 있어요. 이게 옛날로 치면은 육군사관학교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 때 하나회 비슷하게 그런 어떤 영향력을 키우면서 그런 역할을 해온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에 또 국제인권법학 이런 게 또 생겨가지고 이 김명수라는 사람이 양 기관에 다 회장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 출신들이 지금 법원의 요직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법관들이 스스로가 같은 동료를 탄핵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 왜 이렇게 이 지경까지 됐는지 정말로 저는 어떻게 너무나도 납득이 안 가요. 서로 존중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같은 동료를 저 사람 탄핵해야 된다, 처벌해야 된다 이러고 있습니다. 법관회의라는 게 돼가지고 이게 이 대한민국이 드디어 이제 멸망의 길로 가고 있구나. 법치국가가 스스로 법을 부정하기 시작하는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북한이 어떻습니까? 판사, 사법부 독립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되고 있다. 검사한테 판사가 불려가가지고 조사받고 있고 잘못한 것을
얘기해야 되고 지금 이러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판결을 이제 승복을 안 하죠. 그럼 판정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분쟁의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되죠? 그러면 목소리 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목소리 큰 사람. 목소리 큰 사람이 지금 현재의 사회에서는 어디죠?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민노총, 노조, 힘입니다. 힘. 오로지 힘이에요. 사람들 붙잡아서 뭐 경찰관 뭐 검찰총장이 무서워가지고 민노총이 대모하니까 대검에서 뒷문으로 도망가고 말이지. 뭐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모든 게 힘이에요. 조직의 힘이에요. 이제 조직의 힘. 조직을 불러가지고 말이지. 힘으로 하고. 근데 막을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돼. 이게 아주 이게 사법 부재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참다 못해가지고 지난 며칠 전에 법조인들을 모았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우리도 좀 목소리 좀 대화를 냅시다. 전직 대법원장, 전직 대법관, 자, 당신들 이렇게 고위 고관을 했는데 지금 이 사태를 어떻게 보십니까? 대법원장이 구속이 되고 대법관들이 영장 청구가 되고 들락날락거리고 판사들이 구속되고 이거 이렇게 수수방관할 겁니까? 이런 사태를 초대한 장본인이 누굽니까? 대법원장 아닙니까? 김명수. 저 사람 그냥 둬야 됩니까? 이 사람은 따지고 보면 춘천지방법원장에서 대법원장을 직행한 사람이에요. 원래 대법원장은 지방법원장하고 고등법원장하고 연수원장하고 캐리어가 오래되고 그 다음에 대법관이 되고 대법관 중에서도 평판을 얻은 사람이 대법원장이 되는 게 그게 연공 서열로 여태까지 쭉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순서가 있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 갑자기 고등학생으로 뭐 한다든지 그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다 연륜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춘천지방법원이면은 법원 중에서도 가장 서열이 낮은 데입니다. 막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을 초고속으로 대법원, 뭐 고등법원이 안 거쳐서 대법관도 아니야. 바로 대법원장으로 그냥 이렇게 해버렸어. 그렇게 하니까 전혀 아주 그것부터가. 그래서 이제 면담을 하는데 관용차도 안 타고 난 그때는 참 그 신선하게 봐서 그런지 거기서 버스를 타고 왔더라고. 춘천지방법원장인데 춘천지방법원장이면 법원장 관용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식으로 이제 대법원장 그 이제 면담을 이제 대법원장 정식으로 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되기 위해서 이제 면담 절차가 있었어요. 그런 거야말로 공무 아닙니까? 근데 그걸 일부러 버스를 타고 불편하게 그렇게 오갔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반 국민들한테 참 저 관용차도 안 타고 그냥 시외버스 타고 그 먼 데서 고생하면서 참 서민적이고 이런 걸 보여주려고 그런 건지 하여간 그렇게 오고 말이지. 또 인터뷰인데 뭐 손에 우리 이제 판사들 기록을 남기려고 그러면 기록에 거기서 골무를 낍니다. 일부러 골무 낀 걸 보면서 다 뭐 얘기하고 그러니까 보기엔 저 사람 참 검소하고 서민적이고 일만 하는 판사 이렇게 이미지를 지금 와서는 그렇게까지 보이지 않는 말이지. 와서 그렇게 박사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어떻게 자기 가족을 갖다가 수사를 해주시오. 판사가 검사한테 수사관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아주 여기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침묵할 겁니까? 무슨 농단을 했다는 겁니까 도대체가? 최순실이가 뭘 했다지 뭐 여기도 최순실이가 있는 겁니까? 그것도 농단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무슨 농단인데 사법농단이라는 겁니까? 그래서 목소리를 내야 할 거 아닙니까? 대법원장 없는 걸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구성한 조사단에서 형사처벌할 거 아니라고 그러는데 해야 된다 그러고 상권 분립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수사하라니까 그것도 법엔 아래 똑같이 대법원장이면
대통령과 똑같은 상권 분립으로서 똑같은 수장으로서 독립을 지켰는데 그게 아니라 앞장서서 그렇게 하듯이 수사하겠습니다 우선 수사를 시키고, 또 자기가 속했던 국제인권법학회가 지배를 갖고 있는 법관 대표회에서 같은 법관을 탄핵하라고 결의를 하게 하고, 그래서 결의한 날 그 탄핵 그 한 사람들 자기가 또 불러가지고 관사에서 저녁을 또 대접을 해, 용숭하게 대접을 하고 말이지. 이런 행동을 하는 이 대법원장을 어떻게 지킵니까? 외국을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옛날 이런 대법원장은 없었어 도대체가. 미국 보면 당장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뭐 사법부에서 조금만 얘기하면 대법원의 사법부 동배에서 한마디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뭐 대법원장이 앞장서 저런 사람이 무슨 대법원장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 한마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관이 돼가지고 지난번에 대법원 청사 앞에서 대법원장 사퇴하라, 그렇게 200명 변호사 200명을 모았습니다. 그 중에는 최초로 대법관 출신 5명을 모았어요. 최초입니다. 전직 대법관이 그렇게 서명한 건 최초예요. 그때 신문에도 조선일보 겨우 거기에 하나 났더라고요. 딴 데는 지금 언론에 실어주지도 않아. 암만 떠들어봐야 무슨 KBS, MBC, SBS 아무 소용없어. 어느 신문도 내지도 않고 어느 방송도 내지도 않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 지난번 아까도 소개도 해주셨습니다만 1인 시위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법부, 그래서 이게 또 중요한 게 그래도 양심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가장 주목할 게 바로 김경수 판결입니다. 김경수 경상남도 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가지고 네이버 댓글을 조작해가지고 여론 조작을 해가지고 19대 대선에서 문재인이 당선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게 바로 김경수 판결입니다. 그걸 성창호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지난번에 내렸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판결입니다. 현직 경상남도 지사가 징역 2년 실형의 법정구속이,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이 됐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판결 제가 다 읽어봤어요. 꼼꼼하게 읽어봤는데 정말로 증거도 잘 해놨고 저는 탓할 바가 전혀 없다고 그럽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펄펄 뛰면서 무슨 이걸 양승태로 몰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사법농단 세력의 반격이다. 왜 그걸 양승태로 끌고 가는지 모르겠어. 이 성창호 판사가 원체 우수하니까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법원 행정처에 일시 파견된 적은 있었어. 그게 무슨 죄야? 그랬다고 그걸 양승태 키즈라고 그러면서 말이지, 폄하하고 말이지, 탄핵에다가 말이야, 탄핵 민변을 또 앞장서서 탄핵 또 고려를 한다고 이러고 있어요. 이 판결 굉장히 중요한 판결입니다. 이거에 하면 김경수가 누구죠? 바로 문재인 최측근 아니겠어요? 수행 비서고 대변인이고 말이지, 현직 국회의원이고, 그런 사람이 앞장서서 네이버 댓글 조작을 했다는 거죠. 네이버 댓글 조작, 지금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신문 안 보지 않습니까? 다 네이버만 보잖아요. 네이버에서 어떤 거 봐요? 메뉴에 뜨는 것만 보잖아요. 댓글 뜨는 거 보고, 여기에 계속 문재인이 이것만 나니까 여론이 확 돌아가서, 그때 안철수, 특히 안철수, 반기문이가 아주 치명상을 입었더구만. 특히 안철수가. 그러니까 안철수가 막 올라가다가 그냥 드루킹 댓글 조작으로 그냥 그때 내가 아바따입니까? 이 말 한마디에 그냥 그대로 떨어져 버렸잖아요. 여론 조작 아니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거죠. 또 그거에 하면 경공모라는 걸 조직해가지고 연기금을 작용해가지고 재벌을 갖다가 해체 흡수하자. 지금 대한항공 하는 거 보니까 딱 그거야 그냥. 연기금 조직해가지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실체가 있는 거더라 이거지. 이렇게 중요한 김경수 판결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김경수 판결을 지켜야 된다. 이걸 갖다가 마치 양승태 지금 사법농단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폄하를 하고 지금
이거 고등법원에 있어요 지금. 고등법원에 있는데 이거 굉장히 4월 11일이 여러모로 중요해. 4월 11일 어떤 날이냐? 그날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와 회담을 하죠. 굉장히 중요한 회담이에요. 여기서 또 4월 11일은 또 어떤 날이에요? 김정은이가 또 한마디 한대. 지네 북한 무슨 인민회에서 그거 하는 날. 게다가 그날은 또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서 보석 허가 여부가 결정이 되는 거야. 그 전후로 해서. 그럼 며칠 안 남았어. 이게 어떻게 보석 사유가 되느냐 이거지. 보석이라는 거 아시죠? 재판에 구속된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을 일단 석방해서 재판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무죄 추정의 원칙이에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모든 사람은 무죄 추정이에요. 또 불구속 재판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내세울 겁니다. 무죄 추정이고, 그러니까 김경수도 무죄가 추정이 되는 사람이고 불구속 재판인데 구속을 했으니까 일단 풀어놓고 재판하자. 그게 보석입니다. 그래서 보석 신청을 했어요, 저쪽에서. 그러니까 판사가 이제 차문호 부장인데 이게 이제 결정을 할 단계인데 저는 이게 굉장히 지금 불안합니다. 말은 허다붙이기 있는데, 근데 저는 이것은 무죄 추정 원칙이나 불구속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 1심 판사가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구속을 했으면은 그건 존중해야 된다 이거죠. 그건 불구속 재판 원칙과는 저는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불구속은 검사가 구속했다든지 뭐 이랬어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 때 판사가 일단 풀어놓고 하자 이러는 게 원래 의미의 보석이다 이거야. 이거는 판사가 땅땅 때렸어. 너는 불구속으로 재판했거든요. 불구속 재판했어요. 김경수 아시지 않습니까? 영장 청구했는데 그때 판사가 영장 기각을 했어요. 그래서 불구속 재판 원칙에서 불구속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1심 판사가 그냥 여러 차례 많은 방대한 증거로 조사를 해보니까 이건 유죄네, 유죄. 구속을 했단 말이야. 그럼 그건 존중을 일단 해야 됩니다. 그걸 2심에서 지금 뭐 들어가자마자 이번에 4월 11일은 사실 첫 재판이나 똑같거든요. 거기서 풀어버린다? 이건 이상한 거야. 현직 경상남도 지사기 때문에 풀어야 된다고?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사 없어도 얼마든지 재판 경상남도 도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게 지금 김경수 이 판결이 지금 이 법치주의, 이 국민주권주의, 또 아까 말씀하신 그 현재 김명수 사법부에 의한 이 사법권 독립의 여부, 이 시금석을 가리는 중요한 게 하나다 이렇게 보고, 또 한 가지는 잘 아시다시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영장 기각 사건입니다. 모처럼 전 여기서 희망을 봤어요. 전 검찰이 다 깨졌는 줄 알았어요. 근데 동부지검이 지금 살아있더라고. 이 판국에 난 이 검사들은 다 이게 잘못된 줄 알았더니 동부지검 검찰청에서 문재인 정권 하에서 장관했던 김은경이라는 사람을 영장 청구를 했어. 치밀하게 조사해가지고. 그래서 희망이 있네. 아직도 사법부에는 김경수 판결을 내린 판사가 있고, 검사는 환경부 김은경이를 영장 청구한, 비록 이상한 판사가 영장 기각은 했지만은 검사도 영장 청구한 검사가 있네. 희망을 좀 가졌습니다. 희망이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동부지검에서 김은경, 왜 김은경이야? 이게 청와대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에서 다 지시를 해서 블랙리스트, 그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고 문제 삼았다는 블랙리스트에 자기네들이 많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김은경 청와대에서 인사 담당, 비서관 다 연결이 된다. 이거 지금 조사한다는 거예요. 이건 중요하다. 이 사법부가 아직은 좀 희망이 있구나 이렇게 보고 있어서, 비록 이 김명수 대법원장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상당히 암울합니다만은 그래도 역시 우리가 대한민국 건국이 되다 보니까 70년을 내려다 보니까
이렇게 저력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우리 희망을 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우리가 끝까지 주시를 하고 동태를 보고 같이 좀 목소리 낼 때 같이 목소리 내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그래서 계속 지금 어저께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이것도 정말 그야말로 대변인이면 대통령의 입 아닙니까? 대통령과 다름없는 사람인데 거의 그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왜 서울에 있는 사람이 관사에 왜 들어갑니까? 지방에 있는 사람이나 서울에 집이 없으니까 관사를 쓰지. 근데 쓰던 집을 갖다가 관사 전세돈을 쏙 빼가지고 전세돈 4억 8천만으로 알짜 흑석동 말이지 재개발적 정보를 어떻게 또 알고 말이지. 그러니까 국민 세금으로 이게 투기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당장 3월 30일 날 부패위원회 공익신고했습니다. 자기 전세돈 빼가지고 국민 세금 아니에요. 관사 그냥 공짜로 지 식구들하고 다 들어가. 남은 지방에서 와가지고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데 말이야. 이게 뭐가 순서도 어기고 말이야. 그래서 전세돈 빼가지고 투기하고 말이야. 관사 공짜로 쓰고 말이지. 이건 이거 부패다. 근데 그거 말고도 보면 뭐 여러 가지 의혹이 많아요. 그래서 뭐 오늘 뭐 어제 뭐 계속 고소고발 막 들어가고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현 정권의 그런 이건 뭐 누구를 편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이건 정의에 맞지가 않고 그런 건데 그래서 이게 참 그래서 이 법치가 이제 중요한 건데 아직도 그래도 사법부가 그런 희망이 있는 데가 있고 그런 데가 있으니까 우리가 믿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진정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고 계속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분 질문하신 분 손을 들어서. 네, 감사합니다. 아까 전에 그 양력에 그 변호사님 그 노무현 정권 시절에 대법관 하셨다고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해서 그 어떤 분위기가 어땠는지 또 사법부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좀 설명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때하고도 많이 저는 노무현 때하고는 뭐 아주 반향 같아요. 노무현 때는 이렇게 어떤 뭐 조직이랄까 체계적이랄까 이런 건 없었지 않습니까? 없었어요. 그때는 이용훈 대법원장 있을 텐데 사실 제가 이용훈 대법원장한테 지명을 받아가지고 인권위원이 또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뭐라고 내가 좌파기 때문에 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용훈 대법원장도 지금 보면 뭐 좌파 뭐 이렇게 하는데 나 같은 사람도 또 그 시절에 됐단 말이야. 인권위원이 되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때는 뭡니까? 그 FTA 미국과 FTA도 하고 그랬잖아요. 이라크 파병도 하고. 근데 그때와 그리고 그때는 그 이용훈 대법원장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 되면서 우리법에 해산했거든요. 해산했어요 그때. 그래서 해산하고 그때 없었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대로 있어요. 그냥 국제인권법학에 김명수 그리고 이용훈 그때 당시 그분은 자기가 무슨 우리법학회 회장도 아니었다고. 근데 그건 김명수는 그냥 노골적으로 자기는 뭐 우리법학회 회장, 국제인권법학회 회장 다 한 사람이야. 그래서 뭐 되고 나서도 뭐 국제인권법학회는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어. 그러니 이게 눈치 안 보겠어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국제인권법학회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힘이 있으니까. 모든 게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우선 이제 웃기는 게 작년에 전국 법관회의에서 했어요. 자, 이거 탄핵합시다. 결의 몇 표 대 몇 표. 그럼 탄핵하자고 한 법관이 몇 표고 몇 표. 그럼 그 사람들 명단이 누구냐? 얘기해라. 안 내는 거야. 나 이런 건 또 어디 있어? 이렇게 비겁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당당하게 나 여기 내가 찬성했다는데 그건 또 비겁하게 딱 명단 불공개야. 아주 현 정권에 아주 이게 공통돼요. 뭘
그럼 한 사람 이름대로면 안 되는 거야. 전부 비공개야. 모든 게 그래요 지금. 모든 게 비공개입니다 지금. 정보공개 청구해봐야 뭐 되질 않아 도대체. 그러니까 그때 노무현 대통령 때와 지금의 사법부는 아주 이게 지금 아주 체계적으로 법관회의라는 걸 또 만들어가지고 법관회의가 또 이상하게 그런 국제인권법 학회라든지 특정 성향에 딱 지배가 되고 말이죠. 조직적으로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우려스러운 사태고 그때 그 이호원 대법원장도 상당히 경륜이 있고 그때 최정영 대법원장과 상당히 경합이 되고 그랬던 분이에요. 그랬던 사람이야. 근데 지금은 이거 뭐 그래서 그 뭐 대법관도 오래 했던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지 아주 격이 다른 이런 사람이 돼가지고 눈에 그냥 띌 정도로 사법부가 이렇게 취약해졌습니다. 그때 어떻게 감히 법관에 대해서 이렇게 구속을 하고 뭐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사태가 지금 생기고 있어가지고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옛날에 참 물론 지금도 논란이 있죠. 1960년 5.16 군사혁명 그때는 참 군인들의 쿠데타 이런 걸로 해서 뭐 물론 논란은 있죠. 근데 지금은 이걸 뭐 바꿀 수 있는 건 법밖에 없잖아요. 이제 법률에 의해서 법치 룰 오브 로 법치주의를 살려야 되는데 법치주의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지금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이제 그런 몇 개, 김경수 판결의 어떤 그런 뭐처럼 그렇게 그 전에는 얼마나 엉망했어요. 검찰, 경찰 수사가 아주 엉망했거든요. 이주미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지금 그 사람 전 제가 고발을 했습니다만 완전 증거 인멸 수준이야. 당장 김경수 휴대폰을 압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휴대폰 그걸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그거는 온갖 그게 무슨 자기 선거 지지자들하고 혼관하고 그럼 선서 카타옥도 아니고 시그널이라고 말이나 알지도 못하는 아주 고도의 보안이 유지되는 그런 말이지 휴대폰으로 정보를 왔다 갔다 해. 그러면서 무슨 그게 지지자와 정치자 사이에 무슨 회합이냐 말이야. 그런 시그널 또 외국에다 주소를 준 걸로 그런 휴대폰을 왜 압수를 안 합니까? 그 이쯤이라는 사람이 그냥 내버려 두고 있었어 그걸. 이런 경찰, 검찰도 똑같고 말이지. 근데 모처럼 이제 법원에서 이렇게 저는 대단한 그 용기가 있는 판결이라는데 그 판사를 좀 탄핵을 하겠다고 지금처럼 조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지금 이 나라가 지금 가려고 그러는 건가? 어디까지 지금 망하려고 그러는 건가? 지금 너무나도 지금 아주 사태가 암울해가지고 지금 걱정을 하지만 또 이렇게 희망의 빛이 지금 보일까 말까 지금 하기도 하고 지금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노력을 하면은 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엔 역시 믿는 분들 특히 크리스찬이 가장 더 강력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그걸 느꼈는데 제가 이제 화요 집회를 했거든요. 그동안에 북한국법 통과시킨다고 78차를 했어요. 그래서 73차까지는 현장으로 했다는데 같이 동조해 준 사람은 누굽니까? 목사님이나 크리스찬입니다. 종교 우리나라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역시 크리스찬이 역시 앞장서 가지고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목사님들 지금도 상당히 존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앞장서서 했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도 그 미국 북한 인권법 할 때 수잔 솔티라든지 그 앞장서면 다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크리스찬이 있는 한 우리나라가 이렇게 간단하게 저 사람들한테 무릎을 꿇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너무나도 왜냐하면 이 문재인 대통령조차도 무슨 천주교 신자래죠. 나 이거 걱정이 되고 말이야. 그래서 나 이거 크리스찬 근데 역시 크리스찬이 이게 카톨릭은 정의구현 사제단이라고 이상한 또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꼭 까마귀 같이 말이야.
아주 이상한 목소리만 내는 거야. 북한에 가서 순교할 생각은 안 하고 말이지. 이러고 있어요. 역시 크리스찬은 그렇지는 않지 않냐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저는 그래서 그 평양의 그 장대현 교회가 우리에게 많은 시사를 준다고 봅니다. 저기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예, 장대현 교회를 찾아서 다시 우리가 동방의 예루살렘을 찾아야 된다. 우리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좀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는 걸 보면서요, 우리 같은 사람 눈에는 지금 이 시대에 정치적인 논리에서 희생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게 했었는데요. 변호사님 보시기에 이게 그만한 그렇게 구속될 만한 어떤 그만한 정말 죄목이 있었는지 그게 참 궁금해요. 사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조금 지나친 부분이 있었어요. 그건 왜냐, 뭐가 있느냐. 이분이 이제 상고법원을 설치한다면서 좀 무리하게는 했어요. 일 욕심이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대법원의 이 업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냥 3세판이야, 3세판. 1심에 그치질 않아. 졌으면 또 항소하는 거야. 항소는 또 대법원에 또 가는 거야. 원래 재판은 그런 거 아니에요. 원래는 꼭 3심까지 안 가는 거예요. 1심에서 끝나도 좋습니다. 2심 끝나도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3세판이야. 그냥 끝까지 가. 그러니까 모든 사건이 그냥 대법원에 다 가는 거야. 대법관이 13명인데 이거 수만 건을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걸 하는 걸 좀 줄이자. 상고하는 걸 줄이는 게, 그래서 상고법원을 따로 만들자. 대법원 두고 대법원 밑에, 그러나 격은 비슷하게 해서 상고법원을 설치하자 해서 상고법원을 설치하려고 양승태 대법원장이 그냥, 그러니까 하려면 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법을 만들려니까 국회의원들한테 설명을 하려니까, 그게 이제 나쁜 말로 로비죠. 국회의원들이 설명을 하냐고 막 그걸 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호사들은 또 그 반대하는 변호사들도 많았어요. 왜냐면 어디도 모르는 사람들은 또 대법원에 가야지. 대법원보다 격이 낮은 상고법원에서 3심을 받으면 뭐가 찜찜하다. 승이 안 풀려. 그러니까 대법원에 가야 돼. 상법은 안 돼. 그 반대 의견도 있었어요. 근데 그걸 또 이제 좀 막으려고 또 이제 변협에 대해서도 좀 약간 무리수를 뒀어. 그냥 그런 점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설득하려고 변협 회장도 뭐 그냥 약간 좀 협조 안 할 걸 좀 안 하고 막 이런 건 좀 있어요. 근데 그런 거, 그러니까 이제 임종원 법원 행정처 차장을 시켜서 그런 걸 다 했다는 거야. 그래서 뭐 약간 이제 무리수 비슷하게 한데, 그건 어디까지는 행정적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게 다 자기 기관이 있으면 기관의 어떤 위상을 위해서, 편을 위해서 할 수도 있는, 이건 재판 개입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 건 있을 수 있는 거야. 근데 그걸 갖다가 사법행정권을 농단했다, 사법농단이다, 이런 식으로 딱 돌려가지고 직권남용이다 잃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직권남용의 만병통치가 됐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직권남용으로 많은 게 걸렸잖아요. 지금 걸핏하면 직권남용이야. 그냥 직권남용. 뭐 했다면 그냥 직권남용이 돼버리는 거야. 그 양승태도 지금 직권남용으로 이제 그런 게 막 사법행정권, 그게 사법농단, 거기다 또 농단이라는 표현을 또 딱 써가지고 사법농단한 거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제가 보기에도 이게 그 큰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우선 일본 일제 징용 배상 판결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일제 때 일본 기업에서 동원돼 가지고 근로했던 사람들, 그는 강제로 징용된 거니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80년 전, 90년 전, 70년 전에 했던 걸 갖다가 짓고 나서 손해배상 받겠다고 지금 청구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 처음엔 기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와서 대법관, 어느 대법관이 그걸 인용을 해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양승태 대법원장이 고민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박정희 대통령 때 청구권 협상이 나서 그때 다 우리 해석에 하면 그때 다 물어준 겁니다. 그때
그때 다 물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돈 받아가지고 경제개발 5개년하고 중화공업 세워서 오늘날 우리가 경제 10위권이 이런 겁니다. 그게 종잣돈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그거 아니야. 거기 포함된 거 아니야. 그건 별도야. 이래 오니 야,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이거 답답한 거 아니야. 이거 했다간 당장 일본하고 외교 문제가 생기죠. 아, 당신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할 때 우리 다 청구권 협상에서 돈 다 줬는데 몇억 달러 줘서 당신은 이거 종잣돈 해가지고 경제발전 써먹고서 집권서 왜 또 더 달라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이거 암만 대법원 판결에도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외교적인 분쟁을 좀 무마하면서 해보려고 그런 거예요. 외국 다 그렇게 해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국제적인 분쟁 대법원에서 다 그 외교부 장관 난 부릅니다. 의견 다 들어요. 이 정권에서도 그래서 외교부 장관, 법원 행정처장 그래서 만나가지고 의논한 겁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재판 간섭이라고 그러고 말이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재판 간섭을 했다는 거야. 다만 이제 조금 지나쳤던 건 뭐 그 변호사를 대법원장실로 불러서 뭐 얘기했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내가 보기에도 괜히 그건 쓸데없는 너무 좀 지나치게 한 거 아닌가. 왜 대법원장이 현직 대법원장이 상대편 변호사를 이제 대법원장실로 불러서 설명을 뭐 들었다든가 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지나친 부분인데 그거는 하여간 여하튼간에 궁극적인 목적은 외교 분쟁을 막기 위해서 그거 한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게 왜 사법농단이냐 이거지. 그 뭐 자기 사익을 위한 거야. 이건 진짜 이거 국제적인 지금 현재 보십시오. 일본은 거 지금. 일본이 가만히 있을 나라입니까? 간단한 나라예요. 벌써 문제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거 뭐 무슨 소리라고 있어? 이거 택도 없는 소리야. 그러니까 일본에서 그냥 우리한테 그냥 막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꼼짝 못 하고 있어요. 이 대책도 못 세우면서 이러고 있단 말이야. 이거 거기가 그러니까 이게 외국에 와서는 등신이고 나라 안에 와서만요 집안 싸움만 귀신이야 이거. 일본한테 지금 쩔쩔매고 막 몰려가지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걸 피하려고 지금 고민한 건데 그거 딱 문제 삼아서 농단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판사들도 가려야 돼요. 무능한 판사 있습니다. 거기 고가 성적 매겨야죠. 그런 걸 위해서 고가 성적 매겨서 관리한 거예요. 그걸 블랙리스트라고 떡한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하죠? 그러면 내가 사장이면은 직원 관리해야 될까? 저 사람 해서 공무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적이 어떻고 왜냐하면 우리 판사들도 10년마다 연임을 합니다. 그럼 그거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데 그걸 갖다가 블랙리스트라고 해가지고 떡하니 직권남용으로 해놓으니 말이지.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뭐 그 밖에 또 뭐 헌법재판소고 지금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서로가 지금 경쟁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제 헌법재판소에 법원에서 판사를 파견합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사를 파견받아서 자기가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파견하는 김에 판사들한테 야 법원 헌법재판소의 경영이 어떤가 이런 것도 좀 알아보고. 근데 그걸 갖다가 마치 헌법재판에 뭘 개입한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가니까 하여간 제가 보기에는 그 양승태가 결국엔 그런 걸로 전 됐다. 크게 보면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게 그런 게 사법 행정적인 측면에서 자기 조직 관리에서 아니 대법원도 하나의 기관 아닙니까? 기관의 어떤 위상을 위해서 그 정도는 해야 되고 또 국익을 위한 것이고 이런 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물론 그렇게 하다가처럼 좀 지나친 측면도 좀 있었습니다만 그건 내부적으로 이제 고칠 문제지. 그걸 형사처벌을 구속을 해가지고 말이야. 이런 사안이냐 이거지. 아주 저는 그래서 잘못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그러니까 법조인이 되려고 뭐
그러니까 법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로스쿨 이제 공부를 하고 요번에 이제 변호사 시험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 사법부가 다 이제 사회주의가 됐잖아요. 거의 장악이 됐는데 지금 공부하는 애들이 이제 요번에 시험을 봐서 그 시험관이 또 아니면 채점관들이 어디서 지명을 해서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내거나 또 채점을 하거나 그렇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저는 그 시험 자체는 이제 시험 문제 자체는 뭐 큰 문제는 없다고 봐요. 시험 문제 자체는 왜냐면 저도 봤습니다. 뭐라 저는 원래 옛날이라서 제가 볼 때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달라졌겠죠. 뭐 객관식도 있고 뭐도 있고 뭐다 했는데 시험 문제 자체는 이제 그건 아닌데 저는 근데 저는 그 변호사 시험이죠 지금은. 저는 이제 대학생부터 중학교 아까처럼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 교육 과정에서 이미 학생들이 이제 많이 제대로 교육이 이제 좀 오염이 되고 있지 않는가. 전 이제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결국에는 이것이 우리 탓도 크다. 우리가 왜 이 젊은이들 교육을 그때 좀 제대로 못하고 훈계도 못하고 이랬는가. 이런 좀 반성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걸 느끼느냐. 제가 지금 변호사들 좀 채용을 하려고 그러면 말이지. 실제로 좀 제가 대한변협에도 하고 보면은 이게 생각들이 마치 나 같은 생각을 하면 정말 주저주저해. 아이고. 그리고 뭐 진보 무슨 뭐 민변 이렇게 해야 뭐 되는 것처럼 그냥 다 이러고 있고 이번에도 저 변호사 대한변협 회장 되는 사람들 보면 전부 이제 그런 뭐 민변 이런 비슷하게 말이지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 젊은이들이 마치 그렇게 하면 무슨 커밍아웃을 해야 되는 것처럼 옛날에는 거꾸로 옛날에는 오히려 뭐 좌파라든지 이런 거는 뭐 자기들이 뭐 창피해서 미안 뭐 지금 그게 아니야. 오히려 거꾸로 제대로 좀 얘기를 하는 것을 주저주저하고 이런 무슨 꼴통 뭐 극우 뭐 이렇게 불리는 건지 시대에 한참 뒤떨어진 걸로 보이는지 이런 경향이 지금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젊은이들이 자꾸 그렇게 돼버리고 그리고 실제로 그래야 뭐 로펌도 좋은 로펌 취직도 무난하게 되고 회사도 뭐 이렇게 되고 말이야. 괜히 들어갔다 이런 소리 하면 잘리고 말이야. 골치 아프고 말이야.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 교육이 저는 그래서 아까도 참 이 교육이 중요하다.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이 교육을 제대로 이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 북한이 얼마나 잘못된 집단이고 이 한반도의 원인을 제공한 나라고 중국이 얼만큼 지금 우리한테 나쁜 영향을 주고 있고 현재 대한민국의 향배에 있어서 얼마나 나쁜 가름하게 되고 있다. 이런 걸 제대로 지금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오로지 그냥 항일 반일이야 그냥 모든 게 그냥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그 피우진 그 보훈처장 너무나도 뜻밖입니다. 이거 뭐 손혜원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의 아버지가 난파 간첩이었다는 그런 경찰 기록이 있는데 6번이나 다 보훈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건데 그걸 시켜줬잖아요. 게다가 김원봉이라는 사람을 또 국가 보훈 대상으로 또 지금 헌대는 겁니다. 이 김원봉이가 누구냐 이거지. 북한 정권을 세운 3인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람인데 이런 거를 하고 있으니 이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배우겠습니까? 이거 그거 괜찮네 이거. 공산주의 이건 문제가 아니네 이거. 그저 반일만 항일 이것만 하면 되네 뭐 이렇게 이상하게 흐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 교육이 특히 이게 법조인들도 지금 아주 참 제가 보기에 아주 우려스럽습니다. 젊은 변호사들이 용기 있게 이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변호사들도 아주 찍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교육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지금 젊은 변호사들을 어떻게든지 좀 끌어들여서 교육을 하려고 지금 오는 4월 25일이 법의 날이거든요. 그날 진짜 법의 날 행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대한변협에 하는 법의 날, 지금 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하는 법의 날, 김명수 대법원장이 하는 법의 날, 이거 우리 믿을 수 없다. 진짜 법의 날 4월 25일 행사하자. 뭐 그런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죠? 따로 질문 있으신 분 없으시죠? 있어요? 꼭 해야 되겠어요?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짧게 질문해 주세요. 좀 복잡한 거 아니고요. 그 작년에 아마 현 정부에서 개헌 시도를 했다가 이제 실패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내년쯤 돼서 총선 끝날 때쯤 뭐 결과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다시 또 개헌 시도를 할 거라고 저는 보통 전망들 하더라고요. 기사 이렇게 다 보면은. 근데 이제 그 개헌안 그 개정안들을 이제 나 보니까 좀 막아야 할 것들이 좀 몇 개 있는데, 가장 눈에 보이는 게 뭐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버린다거나, 이건 눈에 보이는 거고요. 그 외에 이거는 절대 되면 안 되는 그런 조항들이 뭐가 있는지 그 길게 말고 한 5분 내로만 짧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뭐 그래서 내년 총선이 저는 분수령이라고 보죠. 여러분들도 아마 같을 겁니다.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만약에 이기지 못하면은 이제 뭐 희망 없어요. 희망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이런 지경인데도 지금도 뭐 우린 여론 조작이라고 그러지만은 하여튼 지지율이 뭐 47%가 나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야. 이건 다 실체가 있는 거예요. 아니, 특정 지역에 가면 실제로 그 사람들은 그냥 문재인이에요, 전부. 이게 현실인데 뭐 이게 현실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런 모양인데도 내년 총선에서 만약에 안 된다면 이거 이제 가망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필사적으로 해야 되고, 만약에 내년에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이제 개헌이 되는 거죠. 뭐. 개헌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개헌 시도가 될 겁니다. 그때 이제 보나마나 자유민주주의 자유 빼고 시장 경제 빼는 거죠. 뭐 시장 경제. 우리 생명은 뭐예요?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와 시장 경제인데, 자, 사법부 이번에도 어저께 뭐 문재인 대통령이 뭐 단체 80개 단체 불러서 했더니 민변이 다 갔더라고. 나 같은 한변은 난 초청도 못 받았는데 민변은 다 가서 아주 첫마디 하는 게 사법 개혁해야 된다고 그래. 뭐 사법 개혁이 뭔가? 인민재판주의 하겠다는 거야. 그냥 위원회 해가지고 말이야.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뭐 법치주의, 시장주의 다 없애야 되는 거죠. 그건 뭐 명약관화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지 우리는 정말 배수진입니다. 내년 총선은 이건 뭐 어떻게든지 이건 우리가 우리 자유민주주의를